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남잔다는 얘기 엄청 많네. 그래서 남잔당한테 연락한 거는 수월이 아니고 경호선사가 인편을 통해서 내려보낸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그대 남전을 만나고 이제 영원한 이별을 하려는 이 자리에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경호선사가 남전당 한규를 그냥 내려보내기가 아주 섭해요.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또 그래도 내가 한번 제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춥고 더움을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 시는 남전당이 놓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경호선사 품에 있던 거를 김탁이 모아놨다가 이게 줘서 남전당 한규가 전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전당 한규도 또 불안했겠죠. 그래서 내가 이미 옛사람의 소식은 내가 아주 잊었지만 그래도 내가 떠나는 그대에게 내가 개송 하나를 적어서 붙여가지고 만공한테, 수월한테, 해월에게, 하남에게, 아니 모두에게 춥고 더움 한 가지를쯤은 내가 묻고 싶어진다라고 해서 써주기는 했는데 놓고 가지 않았나 싶어요. 안부를 묻고 그리움을 전하고 싶은 경어다. 정말 안부 편지 한 장 전하고픈 경어의 인간다운 솔직하고 진정한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짧은 오원절구의 이 시는 그동안의 경호선사의 북방의 모든 삶과 경어의 참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나는 인간 경어의 최고의 백미죠. 그리고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백미면 뭐합니까? 슬픈데. 남쪽에서 인연이 있었던 남전당 한규에게 보낸 이 시를 성명정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성명정 스님 아시죠? 허기야, 뭐 성명정 스님도 전봉준에 대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불가에 몸을 닫고 만행을 나선 지 44년 세월 앞에서는, 여기서 44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십사광년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경호선사가 청계사에서 9살에 출가한 이후로 사십사광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 사십사광년이라고 지금 성명정 스님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호 스님도 어찌지 못하는 것일까? 그동안 맺었던 인연의 실타래를 다 풀지도 못했던 지난 세월, 이제 그 인연조차 몽땅 잊어버린 경호 스님이 늙어가니까 몸 아프고 춥고 더우모라는 몸세월의 오래됨을 알리리라 라고 스승의 슬픔을 새로 새겨 적고 있었다라고 쓰고 있지만 절대 그건 아니죠. 남전당 한규의 주다라는 이 시는 경호가 남쪽의 삶을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가장 가슴 뭉클한 시고 거의 마지막이에요. 묵묵히 선방에 앉아서 세월을 보냈다는 것도 여기서 성명정 스님이 이게 북한의 삼수갑산이라는 생각을 꿈속에서나 했겠습니까? 어느 누군들 이거 선방에 그냥 경호선사가 언제 선방에 있었어요? 언제 선방에 44년 세월을 보냈냐고. 그게 아니고, 그리고 선방에 앉아 있다 보니까 고향을 고향이 천장암인데, 고향이 전주인데 무슨 경호선사가 선방에 앉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디야? 이건 삼수갑산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서도 경호선사의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정녕 조금쯤은 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문득 생각해보니 옛사람의 소식을 아주 잊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남전이 남쪽으로 떠나는 이 마당에 개송 하나 적어주고서 남전도 만공도 주고 해월도 주고 수월도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간절하다고 경호는 낮게 읊조리고 있는데 아주 슬픈 이야기죠. 에라 모르겠다. 아이고, 이건 또 뭐냐. 이거 지난번에 한 건 아닌가? 그럼 저번에는 마음이 동하고 있지 않느냐고. 김태읍이는 말도 잘 지어내. 아휴, 김태읍이가 지난번에 그 어디에 보리를 찢는 그 안악내에 그 노인,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때 슬픈 이야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벌써 마음이 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범하고 있지를 않느냐인데 김태읍이가 쓴 거예요. 이것도 동한다 범한다. 그 시아버지는 동한다고 했고 이거는 범한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또 보죠. 이상한 얘기 또 써놨을 것 같은데 또 대사가 어느 때는 우중에 어떤 촌락을 지나가는데 우중에 어디서 쿵덕쿵 하는 방아 찧는 소리가 들린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남녀의 부부인지는 모르나 조롱조롱 얘기를 하며 희희낙낙하면서 젊은 남녀가 외딴 방앗간에서 쌀방아를 찢고 있다. 대사는 그들을 들여다보며 너희들이 호젓하게 잘 만났구나. 다른 데로들 말하여라.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너희들이 지금 입 맞추고 별짓을 다 하였지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지금 세상에도 이런 사람은 있지 않죠. 젊은 여자가 말하되 아이고 망측게라 별꼬라지를 다 보겠네. 아니 남자가 대노해서 뛰어나오며 욕설을 하되 이놈 중놈이 가던길이나 가지를 않고 뭘 어쩌고 어째? 저런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이놈 보았느냐? 눈가를 빼어놓을 놈 같으니라고 하며 유업을 하고 덤빈다. 별 얘기를 다 써놨어요. 그러한즉 대사는 깔깔 웃으며 비틀비틀 피해가면서 뭘 그러느냐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런 것이냐. 너희들의 실상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벌써 마음이 범하고 있질 않느냐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마음이 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범한다. 행동으로는 안 옮겼어도 마음이 이미 범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허선사가 이 선사로서 중요한 점은 뭐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중생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나 저러나 그들이 대사의 막을 알아먹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이 벌써 범계죠. 범계.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후에 늙어서 대사가 도인으로 이름난 경허당인 줄을 알고 후회하며 말하되 그때 그 대사가 내게 보리는 탔지만은 도인은 도인이었거든. 도인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나? 실상은 그 대사가 내게 보리를 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때린 셈이거든 하고 반성을 한 바 있어. 이 보리를 탔다는 얘기는 아마 그 멍석에다 말아가지고 그 두드러 패는 거를 아마 보리 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분해가지고 경허선사를 명성말이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게 경허당인 줄 알고 진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이 먼저 앞서게 돼.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범한 죄는 될까요? 아닐까요? 겉으로는 아무 짓을 안 했는데 마음으로 범한 죄. 그것도 마음으로 범한 죄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행을 안 했어도 이미 마음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마음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자리로. 왜? 다시 또 만약에 내가 죄를 직접 미워하지 않고 싫은 소리 안 했지만 내가 속으로 얘 죄를 죽도록 미워하잖아요. 그거 업이에요. 걔도 반드시 그렇게 갚을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반드시 원한을 갚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마음으로라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마음으로라도 업을 짓지 말라. 이런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경허선사가 이걸 하고 있는데 니네가 앉아서 뽀뽀하고 뭐하고 안 했어도 일단 니네 마음이 다 동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이죠. 범계를 하고 있다는 말, 범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남자가 그때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경허선사라는 말을 듣고 그 도인이라 그런 말을 했구나. 마음으로 범한 것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마음으로라도 절대로 마음이 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마음으로라도 지은 죄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가 저기에 있는데 뒤에서 내가 몰래 저 개를 때리려고 돌멩이를 집어들잖아요. 그러면 이미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저 개가 살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로 움직인다 그러는데 그 기라고 하는 자체가 마음자리죠. 그래서 절대로 마음으로라도 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지금 경허선사가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자리를. 이미 마음자리로 너는
범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도 물론 세간에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신선한 이야기고 한 번도 경어집이라해도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선지가 있죠. 이미 마음으로 범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이죠. 김태음의 인간경어 평전 속에는 여기에서 경어가 보리를 탄 이야기예요. 즉 보리를 타는 건 멍석말이. 그래서 김태읍의 상황에서 상하 모양은 이게 어디에 있죠? 경어집에는 등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듯이 경어가 대중을 지도하는 대기설법이라고 해야 하네요. 우리가 대기설법. 그러니까 방앗간을 지나가다가 그냥 가실 일이지 방앗간에 모든 연애가 다 물레방앗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레방앗간은 소리도 쿵덕쿵덕 나서 바깥소리도 안 들리고 또 허젓하고 한적하고 뭐 이래서 아마 물레방앗간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경어선사가 지나가다가 물레방앗간을 보니까 남녀가 있길래 그거를 니네가 벌써 마음으로 범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엄청난 선지 법문을 주고 가시죠. 이런 거를 대기설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으로 봐서는 이게 성적인 성희롱이지 않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초짜.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지 법문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어야 성적인 내용인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번득이는 선지가 숨어 있으면 경어의 기질상 그는 석도 희천의 진검승부보다는 진검포가 아니고 마저 도일의 자파포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경어선사가 자파포를 휘두르면서 여기저기 상황마다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이고 있죠. 이 경어선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이 연출되는 게 뽀뽀하고 입 맞추는 거 그거 말고는 또 뭐 여인의 보리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서 그 여인의 젖가슴을 주물다 할지 또 뭐 있죠. 아까도 그 물동이 가는 여자 해가지고 또 거기 가서 뭐 한 거 아주 날 잡아줍시오 하고 바랑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내용보다 많이 들리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자파포라고 해요. 자파포 마조 도일의 자파포 석도 희천의 진검포. 근데 경어선사는 자파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왜 자파포를 쓰죠? 그거는 비도니까. 도가 아닌 도죠. 이거 했어?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어선사는 깔깔 웃으면서 비틀비틀 피해가면서 뭘 그러냐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런 말이냐? 너희들은 이미 실상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가 중요하죠. 없다 하더라도 벌써 마음이 범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마음이 범했으면 범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거리낌 없이 매를 버는 경어선사가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경어선사는 먼저 자신이 매를 벌어요. 그리고 대부분 또 성적인 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뽀뽀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부분 성적인 욕망의 부분을 주어부대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실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여러 가지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 중에서 제일 센 게 뭐야? 성욕. 그래서 경어선사의 의지는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제어하기 힘든 부분이 성욕이고 여기에 있어서 비록 수행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성석을 뛰어넘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인간의 난제라고 생각해서 유독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성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뭐 몇 년 전에 무슨 대법원장? 수십 년간 한 사람이 판사 옷을 벗잖아요. 그 얼마나 이 성욕을 제어하기 힘들었으면 이러한 난장판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가장 제어하기 힘든 부분은 성욕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을 경어선사가 가장 많이 건드려준 이유가 우리가 인간의 오욕 7정이라고 하잖아요. 오욕 7정 중에서 가장 제어하기 힘든 부분이 이 성욕이에요. 성욕. 명예욕, 수명욕, 탐욕, 뭐 식욕 다 빼놓고 제일 힘든 것이 성욕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가장 많이 흔들어대고 있는 부분이 성욕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나가요.
제78화 벌집을 건드린 아이가 오히려 천당 간다. 이거 누구 거죠? 이거 38가지 일화 중에 있는데 이거는 백용성 스님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인사 시절의 어느 날이었다. 당시 24세, 혈기가 왕성하고 활발하죠. 24세의 젊은 용성이 속명은 백용성이니까 백상규네, 백상규, 그죠? 그래서 백용성 스님도 대각교라는 거를 설치하고 한자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백용성 스님의 법명은 또 뭐예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진경이죠. 스님이 교실에 들어가 경호 스님께 말씀을 올렸다. 조실 스님, 시자의 버릇 좀 고쳐주세요. 당시 조실 스님의 시봉을 하던 시자가 나이 어린 장난꾸러기가 하나 있었나 봐요. 이 아이가 일주문 옆에 있는 옷밭이 벌집을 자주 옷밭이가 뭔지는 몰라요. 어떤 벌집을 건드렸답니다. 그래서 대중이 벌에 쏘이게 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벌집 건드리면 그냥 벌집을 쑤셔넣으면 그냥 벌들이 그냥 벌떼같이 달라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난을 하니까 그 대중들이 벌집에 쏘는데 아프다고 하는 걸 보고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용성 스님은 몇 차례나 짓궂은 장난꾼인 그 시자를 불러서 하필이면 용성 스님의 시자가 여러 번 벌집에 쏘였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며 주의를 추어보았으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필이면 경허심 시봉이.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조실 스님께 가서 이거 퇴설당 이야기예요. 1903년 퇴설당 이야기. 그 시자의 못된 버릇을 시정하도록 한번 크게 호통쳐 줄 것을 간청하게 되었답니다. 그 시자가 벌을 건드리는데 재미를 붙여서 대중이 거의 모두가 벌에 쓰였습니다. 이 버릇없는 아이를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저리 그만 하고 다시 조실 스님, 제가 곧 그놈을 불러드릴까요? 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스님은 한참 묵묵부답 하던 끝에 오히려 이상한 말씀하셨죠. 벌집을 건드린 사람은 천당에 갈 것이고 그것을 말리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것을 경어선의 요체가 들어있죠. 이로써 젊은 용성 스님의 계획은 그만 완전히 묵살되어 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용성 스님에게 경어선의 요체가 들어있는데 어찌된 셈인지 버릇없고 불량한 당신의 시자편만 일방적으로 거들어 주는 것만 같아서 몹시 서운한 마음을 달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거 다 말했는데 거기에, 그죠? 그래서 벌집 쑤신 아이는 극락 가고 이러는 사람은 지옥 간다 했죠. 그게 뭐예요? 경어선의 요체 중도불이. 마침내는 예수님께 법을 배우거나까지도 달갑지 않게 생각이 들기도 했다. 경어선사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은 용성 스님은 그 뒤로 여기에 반발감을 품었음인지 선사의 무예행과 역행을 싫어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리하여 그 스님의 법화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제방을 전전하다가 어디로 가요? 저 아래 전라도에 어디라더라? 전라도 어디를 가서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의 신심을 잡은 것은 스님의 제자인 수월 스님의 착한 보살 고행에 감화를 받은 바 있어서 수월 스님의 정진 수행 정진을 본받아 크게 신하여 천수 주력까지 하고 등력을 찾은 바 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강진, 무슨 전라도예요. 거기 내려갔는데 거기에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셔서 그 스님을 받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경어스님 제자 수월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후에 용성 스님은 서울 봉익동에 절을 건립하고 별리교단을 창설하여 부처님을 대각이라고 부르게 하고 그 절 간판을 대각교단에, 대각사죠. 거기 대각사 가보셨나요? 대각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신도를 교화하고 승려들을 지도하는데 불자를 쓰는 대신 각자를 많이 사용했고 각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 출중한 실력은 일찍이 경허선사로부터 운수받은 성과가 아닌가 여겨지고, 이 일화는 경허법어 10번째 이야기에 나오고, 이 내용 중에 용성스님의 나이는 그 당시 24세가 젊은 용성이 받지 않고, 용성스님은 1864년생으로 이 일화가 1899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고로 그 당시 용성스님의 나이는 34세가 맞다, 이런 얘기에 10살 차이가 나네요. 따라서 이 나이의 기록은 당시 10살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9년에 일어난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지나가네. 으흐. 야, 이놈들 내 눈으로 보니 모두 내 아들놈들 뿐이로고, 취한다. 이것도 이게 경허선사가 역행을 하는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경허선사 1화에 38가지 실려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그 경허 연극할 때 그 강만원 교수가 경허로 분해가지고 이걸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돼요. 경허의 긴 옷자락이 밤바람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갈치자 걸음은 고요로 덮여가는 마을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이게 뭔 소리요? 경허선사가 지나가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려요. 소리 들어가지고, 웬 녀석이 이 밤중에 소란을 피우는 거야? 동네의 젊은이들은 화가 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시끌쩍벅끌쩍 하니까 산적 같은 중녀석이 곡차에다가 고래가 돼갖고 술고래가 됐단 얘기죠. 비틀거리고 걷고 있는 게 아닌가. 경허는 우악스럽게도 젊은이들에게 붙들려 몰매를 맞았어요. 시끄러 떤다고 골방 깊숙이 갇혀버렸다. 경허를 가둔 젊은이들은 인간 대부에 묻혀있던 그 잔일성의 표출로 하여 뜨겁게 달아오르는 마음을 짓누르며 돌아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경허선사를 뭐였어요? 죽도록 팬 거죠. 젊은의 혈기를 이용해서. 얼마 후 경허를 덮고 있던 취기가 경허로부터 말끔히 가셔버리고 경허의 마음에는 초롱초롱한 반짝임 뿐이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반짝임이 어둠을 영롱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불이야! 불이야! 참으로 길어가는 마을을 두드려 깨우는 소리가 들려갔다. 사람들은 남녀 동소를 물러나고 저마다 손에 물덩이와 갈구리와 곡괭이를 들고 불이 난 곳을 향하여 달려갔다. 헐떡이며 달려온 그의 앞에는 아까 곡차에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서 몰매를 맞던 중 경허가 빙그레 웃으며 서 있을 뿐이었다. 도대체 어디서 불이 났다는 거요? 늙은이 하나가 성급하게 나와서 뛰어나왔다. 경허는 딱 벌어진 자기 가슴을 치면서 깔깔 웃었다. 요 속에서 불이 났어. 요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몹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어. 그게 무슨 불이겠어요? 전봉준 때문에 이 가슴 속에서 우라가 치물어 있는 그 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요 속에서 불이 났다라고 해갖고 세상 사람들을 두드러 깨우는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경허선사가 우리 경허 연극할 때 이거 올렸어요. 이 부분. 근데 그때도 사실은 전봉준 장군과 경허선사가 관계되어 있는 줄 모르고 올렸어요. 불이 난 것 같아, 경허선사가.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우라병이 생겨서 불 난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때는 전봉준 장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그 내용을 연극에 올리게 되죠. 먼저 꼭 알아두고 가야 할 것이 있다. 경허 스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휴, 아까 몇 시에 있냐? 40분. 20분. 경허 스님은 어떤 자는 이렇게 말한다. 경허 그 파괴승. 또 어떤 자는 경허, 야 까짓것 술과 계집의 부의 제자라. 허참 좋다. 참 좋아. 속이 확 트인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간다. 이거 다 경허선사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파괴승이라 던져버리든 아니면 개요를 버리고 막행막식하는 자들이 그들의 친구나 되는 것처럼 경허선사를 가벼이 보고 하는 말이죠. 이게 맘먹으려고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경허선사는 그런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중들에게 자기의 법을 전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그 전봉준으로 인한 그 감정을 법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거지, 그냥
여자나 건드리고 파괴승이 하는 거나 하고 계율을 버리고 막행막신하고 이러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승도 아니고 지계승도 아니에요. 경어는 경어죠. 그래서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점만 본받고 좋은 점은 보지도 않는다는데, 그거는 경어 스님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거를 거중만 보고 그걸 흉내내면 그대로 도인인 줄 알고 술과 담배 고기를 지 맘대로 퍼마시고 오입지를 똥깔기도 해대는 무리한 놈들이 바글바글하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지가 오입지라고 지가 해놔놓고 경어선사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결코 우리의 경어 스님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거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니들이 경어를 알아? 이게 그 소리죠. 왜냐면 경어선사를 헤아리기에는 우리의 깜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자기 맘대로 경어선사를 파괴승이라 했다, 뭐라 그랬다, 이렇게 막행막신한다 해놓고 마치 자기 친구나 되는 것처럼 끌어다 쓰는데, 그거는 경어를 모르는 자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지가 편리한 대로 아전인수해가지고 지물이라고 끌어들이는 그러한 비겁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어선사를 함부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허물을 덮거나 그걸로 뭉개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아전인수로 경어스님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경어스님은 여러분들이 그거 할 수 있는 언어 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한국 불교의, 우리 한국 불교 승단의 병폐라는 거예요. 아주 경어 스님 때문에 한국 불교가 망했다는 누구 있죠? 이름만 대면은 어마무시한 그 승려 하나 있어요. 개판으로 살다간 승려. 그것뿐이간 아주 술 마시면은 마치 경어처럼 흉내내고 지가 경어래요. 그런 스님 다 말만 되면, 입만 되면 다 알아요? 마치 그냥 경어 흉내내면서 경어도 술 마셨다. 아이고, 어린 택도 없는 소리죠. 경어가 마신 술과 그대가 마신 술은 달라. 그래서 이 한국 불교를 경어 스님이 망쳐놨다,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인간이 있죠. 일반인 중에서도 있고요, 승려 중에서도 있고, 어린 택도 없는 소리. 어떻게 뱁새가 붕새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경어선사의 경지를 우리 이런 속인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잣대에 맞춰서 지가 편리한 대로, 지가 써먹는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써먹으면서 지멋대가로 행동하는 것들, 앞으로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연락 주세요. 오늘날 한국불교 승단의 병폐가 바로 이것인데, 개는 그 법이고 개를 어기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승조 스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가. 결코 그대들의 잘못됨을 막는 방패로서 경어 스님을 이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개요를 경어선사는 파괴가고 지게요, 지게고 파괴예요. 경어 스님을 끌어다가 붙이지 마세요. 경어 스님이 이걸 알면 하늘 끝까지 치를 떨 것입니다. 그런데 경어 스님은 사실 그러지 않았죠. 제가 그런 거 있는 거죠. 경어 스님은 누가 뭐래도 아무 상관없이 했지만 나는 가만히 안 있어요. 옛부터 사문은 사문에 행은 묻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데 막행 막식이 옳고 도인의 행동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경어선사는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고, 우리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이라도 우리는 경어선사를 100% 이해를 하고, 경어선사가 어떤 행동을 했던 그거는 전에 내려오는 커다라지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 사이비 가짜 성객들 있잖아요. 아주 경어선사 끌어다 쓰느라고 바빠. 이것들이 가짜야. 그것들은 지옥 갈 채비를 해야 돼요.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원죄교들하고 일법스님은 발설지옥, 혀가 잘려요. 이 머저리들아, 하늘이 도한다 노예. 이거 누가 써놓은 거를 퍼온 것 같은데. 하늘이 도한다 노예 역대의 조사 스님들을 보라.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자주잡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것을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방편으로 우리의 경호 스님을 훔쳐가다니 이런 개만도 못한. 이거 누가 쓴 거지 이게? 이거 뭐냐? 이게 뭐서 쓰는 거지 이거? 아이고 이게 뭐서 쓰는 거야? 이런 개만도 못한 녀석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호 스님의 경지에 가지 않는 자는 절대로 경호 스님을 흉내내지 말아라. 거기에는 오직 파멸과 어두움이 있을 뿐이다. 이거 누가 써놨어 이거? 잘 썼네. 이거 누가 써놨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경호 스님은 1849년생이고 열반은 1912년 4월 25일에 하셨어요. 1849년 8월 24일 날 탄생하셔서 1912년 4월 25일 열반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의 측근을 싸고 도는 불가사인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려들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나 그의 행적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이것도 나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얘기 같은데 그의 일생을 엿보는 데 있어서 참고할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방한암 스님의 일발록에 잠깐 실려 있어요. 경호선사 행장과 경호집 소개반의 한용운의 시로 경호당 약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경호선사의 그 가족사를 알 수 있거나 경호선사의 개인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가장 많은 내용이 실려 있었던 건 김태읍의 인간경호였죠. 그래서 했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황당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에이구, 그래서 너무 많은데 여기서 이게 뭐냐 79화 어디까지 있냐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했구나. 이것도 지금 이게 처음에 내가 썼을 때 얘기고만 그려. 아이고 어떻게 하냐. 에휴. 경호선사 일생에 대한 얘기가 쭉 써있네. 정리하는 내용이. 아까 내온 게 묶음자구만. 그러면 일단은 경호당 약보고 근데 왜 여기에 경호선사 이게 다 써있지? 너무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여기도 아니고. 일단은 이 뒤에가 너무 길어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